네, 전 시간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말았습니다. 자, 맨 끄트머리 소득 분배의 측정 수단이다 해서 어떤 나라가 분배 구조가 뭐 개선돼 있냐 아니면은 뭐 열악하냐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척도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 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를요, 분배 구조가 좀 개선돼 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걸요, 분배 구조가 악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전부, 자, 뭐 소득 계층을 10개 계층으로 쪼개 보겠습니다. 인구 수에 따라서 딱 10개로 딱 쪼갠 다음에, 이건 상위 계층, 얘는요 하위 계층,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소득 계층들, 국민들이 생산한 국민 총소득이라고 쳐볼게요. 국민소득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뭐냐면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게 뭐냐면, 10분위 분배율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뭐냐면 상위 20%, 상위 20%가 갖고 하는 소득의 점유율. 그러니까 얘들이 가져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렇게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거의 전부. 자, 요거의 점유율 분해. 자, 하위 계층 20% 이렇게 하게 되면 얘들은 얼마 가져가는 거 없죠. 뭐 얼마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계층 40% 갖고 하는 소득의 점유율, 이걸요 10분위 분배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분배가 개선돼 있다 그럴 경우는 하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럼 얘가 커질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얘는 그대로인데 상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나라가 분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10분위 분배율이 높을수록 분배가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0분위 분배율은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척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소득 분배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딱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야, 여기는 이제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다 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소득 계층의 인구를 일렬로 쫙 세워놨다고 치면 됩니다. 10% 인구, 20% 인구, 여기까지는요 100%의 인구, 이렇게 여기다가는요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다. 그래서 10%의 소득, 20%, 50%, 100% 소득 점점 쌓아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은 소득이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소득 계층은 소득이 한 달에 딱 250만 원씩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25%가 갖고 하는 소득은 딱 25%를 가져갈 겁니다. 그 다음에 50%가 갖고 하는 소득은요 딱 50%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렇게 이제 직선의 형태로 되겠네요. 대각선. 이걸요 완전 평등선이다 해줍니다. 이런 사회를요 완전 평등한 사회다. 자, 이런 사회는 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자, 북한 같은 경우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돼지같이 살쪄 있고 주민들은 뭐 굶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사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쪽에다가는 우리나라 제일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 순서대로 쭉 세워놨다고 쳐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이제 노숙자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이재용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깜빵이가 있지만 나와서 이제 삼성의 총수가 될 사람입니다. 외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세워놨다고 치면, 야, 하위 계층 25%가 갖고 하는 소득은 25%에 훨씬 못 미치겠죠? 훨씬 못 미칠 겁니다. 요 점이. 그리고 하위 쪽에 50% 갖고 하는 소득은 50%에 훨씬 못 미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린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로렌스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99.99%는 소득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9.99% 소득을 합치니까 0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재용이 혼자 다 갖고 간다. 그럼 다 갖고 가는 거 100%가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형태로. 예, 이렇게 그리는 걸요 완전 불평등선이다 해줍니다. 완전한 뭐라고요? 불평등선이다. 그래서
자, 만약에 어떤 나라가 이제 분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 로렌츠 곡선 자체가 자꾸 어디로 갈수록요? 대각선 쪽으로 갈수록 분배는 개선된다 집니다. 밑줄 쳐볼게요. 거기. 자, 로렌츠 곡선의 두 번째, 소득 분배가 균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이 로렌츠 곡선은 이 어떤 한 나라의 소득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나라별로 비교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나라별로. 그러니까 A라는 나라는 이렇게 그려지고 B라는 나라는 이렇게 그려지고 C라는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이렇게 그린다면 뭐 어떤 나라가 분배가 좋은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진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진이 계수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을 알파라고 해보자. 알파. 그 다음에 나머지 면적을요, 베타 이렇게 한다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면 요 전체 면적이 되는 겁니다. 요 면적. 그 중에서 알파가 차지하는 면적, 이걸요, 진위계수라는 겁니다. 진위계수.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소득이 똑같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 로렌츠 곡선이 점점 가더니 대각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점점 줄어들더니 뭐예요? 대각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직선일 경우는 면적이 0이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0을 뭐라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일 때가 완전 평등한 사회입니다. 완전.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사람은 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재용 혼자 다 구한다 줄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더니 여기에 쫙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면적이 이만해지네요. 그러니까 알파 면적과 얘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1이 되는 겁니다. 1. 자, 그래서 자, 이 뭐 극단적인 경우는 뭐 있기 힘드니까 보통 이제 0으로 자꾸 갈수록 진위계수가 0이 될수록 분배 구조는 개선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득, 주거비 부담, 거기 진위계수 메뉴 해볼게요. 두 번째,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요, 균등해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자, 슈바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 자기 이름을 따서 슈바베 지수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렇게 생계비 총액 중에, 자, 생계비라는 건 뭐냐면 돈 벌어서 자, 저축하지 않고 쓰는 돈을 다 뭐라고요? 생계비라는 겁니다. 생계비 중에 음식물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엔겔 지수와 엔겔 계수라는 거고, 여기는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고요? 슈바베 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법니다. 1,000만 원 정도 벌고, 을은요 100만 원 정도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얘는요 고소득층이고 얘는요 저소득층인데, 자, 볼게요. 자, 이게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돈 벌어서 이제 옷 사 입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거 내고, 이런 게 다죠. 이게 다인데, 돈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은요 옷 사 입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자, 이 집도 이제 전부 다 자기 집일 거니까 무슨 정원사 월급도 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오페라 같은 거 구경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학원 같은 데도 다녀서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가끔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골프도 치러 다녀야죠. 체육도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 얘네들은 이제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생계비라고 한다면 생계비 총액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자, 이 을 같은 경우는 이게 쓰는 게 이게 다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슈바베 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주택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슈바베 지수는 그 밑에 공식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슈바베 지수는 높고 주택 부담 능력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PIR 지수라고 있는데 Price Income Ratio 해갖고, 얘는 자, 이 연간 소득분의 뭐냐면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요 PIR이라는 겁니다. 프라이스 인컴은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율을요
자, PI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연평균 소득을 얘기하고 얘는요, 자, 자, 평균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PIR 지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 사람들 소득은 그대로인데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이게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주택 가격은 그대로인데 사람들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점점 PIR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 이 주거비 부담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PIR이 높으면 주택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은 커지가 된다는 얘기죠. 커진다.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이제 RIR 비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RIR이다. 렌트 인컴 레이시오 해갖고 여기서 렌트는 뭐 임대료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연간 임대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연 임대료.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RIR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만약에 연간 소득은 비슷한데 별 차이 없는데 연간 임대료가 무지하게 높아졌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임대료는 뭐 그대로인데 사람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럼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높아질수록 주거비 부담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맨 끝에 보니까 RIR 비율이 높으면 주거비 부담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자, 거기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 이걸 직가고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떤 형태가 발생하냐 그런 얘기인데 1번 볼게요. 택지 가격을 상승시켜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땅 구입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볼게요. 직주 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땅 가격 때문에 계속 비싸지는 바람에 자꾸 나가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걸요 직주 분리 현상이다. 직장은 주거지에 중심에 두고 주택은 나가서 하는 걸요 직주 분리 현상이다.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근거리가 걸어진다. 맞는 겁니다. 이 3번에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집약적 이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 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비용이 많은 이용, 이걸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거고, 조방적 이용은요 단위 면적당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요? 조방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는 가능하면 땅이 너무 비싸니까 땅은 조그맣게 구입해서 여기다가 층수를 많이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걸요 집약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틀린 겁니다. 4번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땅이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땅 구입하는데 다 쓴 거죠. 그러면 건물 짓는 거는 상대적으로 싸구려 자재 이런 거 같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적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정된 사업주 중에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번 볼게요.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자꾸 층수를 자꾸 높이려고 한다입니다. 땅을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부동산 정책 쪽, 이쪽에서 이제 5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려는 뭐 목적이라고 할까요? 뭐 근거라고 할까요? 이유라고 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자, 왜 개입하려고 하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비효율적인 자, 토지 이용이다. 네. 자,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해줄게요.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는 시장이 어떻다고요? 뭐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약간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그냥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정확히 알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대충 저런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도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그 얘기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네 식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하면서 피자를 요만한 피자를 사왔을 때가 적당히 그 네 식구 앉아서 모여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 버리지도 않고. 근데 미련하게 이따만큼 피자를 사왔다. 그러면 그 먹다가 남으면 이제 남는 게 있죠.
어떤 경우 버릴 수도 있고 그냥 얼려놨다가 이제 버리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안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낭비.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정도의 피자 사왔어야 되는데 조금만 피자 사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왔다고 먹고 그 남편은 애들은 또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못 먹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는 못 먹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 집안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집안에 필요한 양만큼 적정히 자원을 배분했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국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전체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에서 필요로 한 양만큼 적정히 생산 공급했을 때 그 나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알겠죠? 근데 자, 필요로 한 양보다 훨씬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P0, Q0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한 것처럼 자, 이 점에서 만약 거래가 된다면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다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로 한 양과 그 다음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다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 쳐볼게요. P1 수준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물건이 남아 돌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떨어짐에 따라서 소비량은 자꾸 떨어지니까 소비하려는 사람 많아지는 거고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물건 안 만들려고 하죠. 그럼 줄이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물건이 모자라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를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물건이 남아 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자원이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 얘기는 오리지널 고전학파 있죠? 자본주의의 오리지널 고전학파인 아담 스미스라든가 리카도 아니면은요 멜더스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고 현실 경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실 경제는 물건이 남아도는 상태, 모자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독점 시장이 있다. 독점은 공급자가 한 명이 시장입니다. 잠시 하겠지만 얘네들은 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늘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못 팔게 하거나 못 짓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자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서 다시 할게요. 시장에서는 자, 이 구조적인 요인,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자원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전체에서 필요한 양보다 남아돈다. 그러면 이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나라가 적정한 성장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서 자, 누구는 손해나게 하고 누구는 이득 보게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라가 부쩍부쩍 성장하게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 기능이다. 그래서 자, 잠시 하겠지만 뭐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규모의 경제가 있다든가 기타 공공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게 있다든가 기타 외부 효과 이런 게 있다면은 필연적으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겨갑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그래서 자, 이 시장 자율조정 기능, 그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 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요 시장도 있고 요 시장도 있는데 요 시장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가정해보자. 여기서 그러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요 시장도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가정해보자.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고가주택 시장이고 얘는 뭐라고요? 저가주택 시장인데 이 고가주택 시장은
어제거나 효율적으로 배분됐지만 어제거나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가격을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가 주택 시장은요, 어제거나 가격은 낮지만 이만한 가격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뭐가 있냐면 극빈층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극빈층. 이런 사람들은 지불할 대가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시장에다 방치해 놓고 길거리에다 함께 해놓고서 이게 성공한 사회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데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산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불공평한 소득 분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공평한 뭐라고요? 소득 분배다.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은요 조그만 소득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맞는 편입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이 가져가는 소득 같은 거 볼게요. 아까 그 갑이라는 사람 아주 할아버지 잘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5억에 구입해서 10억에 팔았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또 임대료 같은 거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네, 이런 식으로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겁니다. 무지막지.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이 현재 이제 병실에 계신데 삼성병원에 이분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생명, 에버랜드 이런 데서만 들어오는 배당금 수익만 하더라도 1년에 한 2,800억 정도 된다 해줍니다. 자, 이 무지막지한 건데 이거를 뭐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 아니겠죠. 물론 자 어쨌거나 이런 거는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근로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옛날에 비해서 아까 뭐라고요? 5분의 1로 줄어들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좀 높여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 뭐라고요? 이걸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적. 자, 그러니까 어쩐지 옛날에 비슷한 용어 같지만 사실은 뭐 극단적인 용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기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이런 나라들은 소수의 엘리트가 경제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니까 절대 빈곤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극단적인 효율성, 극단적인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은 요즘 사회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죠. 효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 있고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거를 사회적 목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 목표.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거를요 정치적 기능이다.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따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주택 정책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규제하겠다. 임대료를 보조하겠다.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 분양가 같은 거 규제하겠다. 이를 다 거의 다 세분 뭐라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보요.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134페이지 맨 아래 정부가 왜 개입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 볼게요.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정치적 기능이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사회적 목표. 이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효율성이 강조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형평성이 강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정치적 기능이다.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줄 보시면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택 정책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기능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개입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자, 경제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부동산 정책의 과정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겼냐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문제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딱 만든 다음에 A 대안, B 대안, C 대안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집행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또 자, 이 정책을 평가한 다음에 잘못된 점을 다시 피드백 시키는 겁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런 거를 뭐라고요? 이런 거를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시장 실패와. 맨 먼저 자,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얘들이 시장 실패하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점 과점 시장이다 해갖고, 자, 독점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공급자가 한 명인 시장을 얘기합니다. 공급자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인 시장이다. 자,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지 맘대로, 자, 공급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지 맘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 맘대로 가격을 자꾸 건들게 되면 소비자 단체에서 막 자꾸 막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컨대 A라는 방법은 1000개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B라는 방법은요 100개만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000개를 생산할 때의 가격은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100개만 생산해봐요. 조금만 생산하게 되면 생산은 얘밖에 없으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매출액이 뭐냐면 파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공급 독점자는 A라는 방법으로 생산할 것 같아요? B로 생산할 것 같아요? 자, B로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B라는 방법.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생산해야 원재료도 10개 구입할까 1개만 구입하면 되죠. 그리고 사람도 10명 채용할 거 몇 명이라고요? 1명만 채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관리비 다 10분의 1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아주 적게 생산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독점 혹은 과점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불안정 경쟁시장의 독점 과점은 과소생산으로 맨 끝에 보니까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과소생산 기억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자,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라는 게 보통 이제 도로라든가 아니면 뭐 교량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기타 치안이라든가 이런 걸 뭐라고요? 공공재다 입니다. 예, 공공재가 뭐냐? 공공재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재가 있죠. 이걸요 공공재라는 겁니다. 공공재. 그래서 먼저 자, 경합성이 있다. 경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과가 있다. 그럼 사과를 먹으려면 서로 막 싸워야 되죠. 싸운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많이 치른 자가 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먹게 되면 다른 사람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사과 같은 거는 어떤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죠. 그래서 서로 경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도로가 있다고 쳐볼게요. 도로에 어떤 30명이 걸어간다 해서 누구는 걸어가고 누구는 걸어가지 못하고 이런 거 없죠. 함께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함께 소비하도 다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경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배제가 뭐냐면 제외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비배제성은 또 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어떤 사람이 걷고 있는데 경찰관이 가갖고 당신 잠깐 와보세요. 주민등록증 까세요. 해서 이제 주민등록증 봐서 이제 검색해 봤더니 지방세를 안 낸 겁니다. 너 이 도로 걸으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안 걷지도 않을 거예요. 않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자, 이 도로는 누가 깔아요? 정부가 세금 갖다 까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 안 낸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배제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배제성 문제 때문에 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임승차. 자, 무임승차자라는 게 뭐냐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요 무임승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 도로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건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깔았는데 다른 사람은 내 도로를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막기도 애매하죠. 뭐 걸어가는데 뭐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하러 내가 내 돈 들여서 도로 까냐? 어떻게 하냐면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나도 공짜로 이용하겠다. 이런 사고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되는 바람에 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교량도 넣고 치안도 유지하고 국방도 유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요? 공공재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공재는 자,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자인데 비경합성이란 함께 소비해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는 소비 못하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다 같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해서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러라고요. 비배제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재화를 시장기구에 맡기게 되면 그 맨 끝에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과소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소 생산된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정보의 비대칭이다 해서 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균형이 안 맞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는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누군가 한쪽으로 자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손해 본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 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매도자라고 할게요. 자,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매수자는 잘 모르고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매수자는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도자는 이득 보고 이렇게 이런 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다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큰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도덕적 해이다 아니면 역선택 이런 게 있는데 자,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그냥 도덕적 해이, 역선택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장 실패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그냥 자, 도덕적 해이가 뭐냐면 여기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보험사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장 운영한 사람인데 공장이 운영이 너무 안 돼 갖고 지금 창고에 물건이 무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바로 쪽방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어떻게 했냐면 보험사에 찾아가서 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자, 한 달에 많이 내겠다고 하면서 가입한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많이 낸다고 하고 그리고 뭐 별 문제 없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물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험에 가입시켰는데 자, 그 바로 하면 그렇지만 좀 한두 달 있다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창고하고 공장을 다 이제 일부러 불질를 겁니다. 불질러서 표시 안 나게. 그런 다음에 보험사에 찾아가서 다 물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입증 잘 못하면 보험사 물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을 할 거란 거를 계약 전에 알았다면 이 사람은 보험사는 계약했을래나 안 했을래나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람의 숨겨진 행동이 거래계약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험사는 손해보고 그 다음에 이 갑은요 이득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숨겨진 행동을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중고차 매수자가 있고 얘는 뭐랄까요? 중고차 매도자가 있다 줄게요. 이 중고차 매도자는 자기 차가 평상시에는 길거리 다닐 때는 잘 굴러다닙니다. 근데 유독히 고속도로만 들어갔다면 한 2시간 정도 달리다가 멈춰서 클클대면서 멈춰갖고 엔진을 다 뒤바꿔야 됩니다. 그럼 몇 번이나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 매수자한테 팔 때 어떻게 팔았냐면 그냥 길거리 다닐 때는 잘 다닌다는 얘기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막 파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팔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매수자나 시승해보더니 뭐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그냥 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그 평상시에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에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진짜 2시간 지나서 그 클클대면서 멈춰갖고 뭐래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수자가 자, 이 차의 그 특성을 거래 전에 알았다면 이거를 구입하려고 했어? 안 했으려고요? 안 했으려고 하겠네요. 근데 이 특성을 거래 이후에 알은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는 손해보고 얘는 이득 보는 거죠. 이걸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역선택. 그래서 자, 역선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 몰랐기 때문에 알고 있는 자는 크게 이득 보고 모르는 자는요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이 부동산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니까
잠시 하기로 하고, 하여튼, 네, 일단 뜻만 와서 볼게요. 잠깐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라든가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이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과 밀접히 좀 관련성이 있어 크기 때문에 별도로 한 문제 하나 다시 할 겁니다. 잠시 후에. 그다음 규모의 경제 알아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자,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덩치가 자꾸 커짐에 따라서 장기 생산비가 점점 절감되는 효과다. 생산비가 비용이 점점 절감되니까 이익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자, 편의점 같은 거 볼게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소량 구입해서 소량 판매하죠. 그러니까 비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얘네들은 물건 어떻게 구입합니까? 대량으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대량 구입할 때는 상당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농작물 같은 경우는 자, 농부들하고 이렇게 농작물이 자라기도 전에 미리 씨앗 뿌릴 때부터 이제 한 포기당 10원씩 계약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물 계약이 되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 자라면 싹쓸이 해놓은 겁니다. 노란차 가지고.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수박을 한 통 구입한다. 그럴 경우는 10,000원인데 내가 그러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수박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얼른 가서 팔고 쉴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일종의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 이마트 하나 딱 들어왔다. 그러면 소매상들 다 죽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 때문에 밀려갖고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세탁소든 아니면 치킨 가게, 피자 가게, 애견샵 뭐 할 것 없이 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규모 때문에 물건 파는 데는 많은데 규모 때문에 그 지역을 자연스럽게 독점자가 되는 겁니다. 독점. 자연 독점이다 해줍니다. 자연 독점도 독점의 피해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규모의 경제는 맨 끝에 보니까 자, 이 자연 독점화가 된다. 자연스럽게 독점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그 정부는 불공평한 소득 부분을 해결하려고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거나 자, 다음 중 시장 실패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완전 경제 이렇게 물어보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다른 형태로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외부 효과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뭐냐?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 이 사과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100개를 팔았는데 자, 이 택배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을이 이제 받아봤더니 10개가 썩어 있는 겁니다. 한 개가 썩어 있으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10개나 썩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이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당장 전화해갖고 10개 가져가라. 아니면 돈을 하나 깎아달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는 누구한테 이익을 주거나 손해 입혔죠. 그러면 바로 가격과 수량에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장 내부 효과다. 그러니까 다 시장 기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시장 내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얘는 뭐냐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3자. 아주 한번 본 적도 없고 그냥 이런 사람인데 얘한테 예를 들어 손해 입혔다는 얘기죠. 손실을. 그러면 어쨌거나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되는 거죠.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 안 하게 되면 자, 얘는 큰 이득 보는 거고 얘는 가만히 앉았다 날벼락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외부 효과. 그래서 자, 이런 식도 이것도 한쪽으로 얘는 이득 보고 얘는 손해 보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근데 이거는 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자체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외부 효과다.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박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스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 경제. 얘는 뭐라 할까요?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 할까요? 자,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를 뭐라 할까요?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거나 이 정의 외부가는 이제 일단은 그 정의를 써보겠습니다. 정의는 얘는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습니다. 손실을 입혔는데 자, 이 손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자, 약간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자, 의도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손에 입혔으면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외부 불경자라는 겁니다. 외부. 자, 문장이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자, 똑같은 예를 계속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강의 상류인데 강의 하류고 어떤 사람이 화학공장을 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공장. 그러면 운영하다 보면 오염물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이 강에 이제 버리는 거죠. 우리 이제 설거지물, 퐁퐁에다 설거지물 이거를 우리 뭐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수채구멍에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 또랑으로 그다음에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하는 거죠. 이런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면서 생각 없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 밑에서 자, 광어 양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식업자가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양식업자. 그러면 상당한 손해를 입혔네요. 손해 입혔는데 이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가서 자, 농약 뿌려서 죽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농약 뿌려 죽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의도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손에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 끌고 가다가 지나가는 여자분을 넘어뜨려서 딴 데서 쳐다보다가 깜빡해갖고 넘어뜨려서 코를 깨뜨렸다. 그러면 내는 의도적으로는 아니죠. 그래도 어쨌거나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상을 안 하려고 하는 상태.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외부 불경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양식업자가 쫓아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자, 사장 나와. 너 때문에 내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 하니까 얘가 순순히 물어줄 리는 없을 겁니다. 아니, 왜 공장은 나만 갖고 그러냐? 위에도 공장 있는데 걔들 때문에 죽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자, 네가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뭐 화학을 압니까? 물고기 키우는 사람이. 그리고 뭐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뭐 5년,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애매모호하니까. 그래서 자, 결국은 자, 이렇게 못 받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시장 실패인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면 자,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되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어쨌거나 얘들은 뭐 여기서 공장하는 사람도 얘들한테 피해를 입힌 거죠. 누군가가. 그러면 어쨌거나 얘들이 보상을 하고 생산했다면 얘들이 보상하고 생산한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러면 보상을 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 겁니다. 보상 막 나가고 했으니까. 그죠? 딴 쪽으로 돈이 나갔으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대 생산되면서 얘들은 큰 이익을 보는 거고 얘는요 가만히 앉아있다 날벼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환경 부담금 이런 거 뭐 징수할 수도 있고 이거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 폐수 방지시설 해라. 폐수 방지 시설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장 허가 취소하겠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지역은 이번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공장 나가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를 지역지구제다 해줍니다. 지역지구제.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논리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한테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으니까 자체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보상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자, 외부 경제는 뭐냐? 누구한테 이익을 줬는데 처음부터 의도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거나 의도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이익을 줬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여기까지를요. 정의 외부 효과 혹은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뭐가 있냐면 지저분한 주택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동네도 지저분하고 낡고 노후화된 주택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여기다가 멋진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큼직한 가든을 차려갖고 자, 연못 같은 거 만들어서 오리도 띄워놓고 박물관 이거 만들어서 구경도 요관 같은 거 구경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 레스토랑 같은 거 크게 해갖고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들어온 입구가 이제 오솔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도 딱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게 개인이 만든 도로를요, 사도라는 겁니다. 원래 국가가 만든 걸 국도, 지방자치자가 만든 걸요, 지방도로 하는 겁니다. 지방도. 그래서 원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만드는 겁니다. 세금 갖다가.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나무 같은 건 잔뜩 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아주 교통도 편리해졌고 주변 환경도 아주 깨끗해졌네요. 그러면 여기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얘들은 상당한 이익을 준 거네요. 근데 이익을 준 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준 건 아니죠. 의도. 그러니까 자기 장사하려고 이제 가든 차린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준 게 맞는 거죠. 어쨌거나 이익을 줬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요?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왜 못 받냐 아닙니까? 가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애들 집값이 문제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쫓아 올라가서 이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오른 거 다 걷어서 갖고 오세요. 했더니 이장님 뭐래요? 야, 이 사람아 누가 여기다 가든 차리라고 했냐 하겠죠. 그러니까 자체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왜 시장 실패인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 실패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되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득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거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가든 주인이 이익을 줬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많아졌겠죠. 이게 바로 바람직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가든도 커졌고 생산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큰 이익을 보는 거고 얘는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시청 직원이 가서 돈 달라고 한다고 얘들 줄 사람들인가요? 절대 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외부 경제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주변 다수의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공익이라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도로 깔고 녹지공원 만들고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요? 자,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얘들이 대신해 준 거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얘들한테는 받아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얘들을 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고 있으니까 얘들한테 공공의 이익을 주자한테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아니면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 자체는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어려웠네요. 자꾸 기본적인 논리만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 이득 줬는데 대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장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자, 이런 게 자꾸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자, 이게 뭐냐면 공곡선입니다. 공곡선이 경제학에서는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계의 비용 곡선입니다. 한계의 비용.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보상을 했다면 아니면 폐수 방치설 같은 거 했다면 비용이 더 커졌겠죠. 비용이 더 이렇게 커졌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요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이다 집니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다 지고 그다음에 얘는요. 자, 얘도 이만큼만 들어간 거죠. 사적 비용은 요거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 차이만큼 있죠. 단위당 차이만큼을 자, 이거 보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을 보상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세라든가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켜서.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현재 자, 사회 전체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얘들 나간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차이만큼 비용보다 많은 거죠. 보상 같은 거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 부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자, 요 수요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경제학에서는 마지널 유틸리티 해갖고 이거를 효용곡선이라는 겁니다. 만족감, 편익 이렇게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만족감, 편익. 근데 이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아주 큰 편익을 누리고 앉았네요. 아주 큰 편익.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편익이다. 자, 요거는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의 편익입니다. 사적 편익이다 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곡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단위당 이만큼씩을
자,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는 거죠. 대가도 지불하면서 엄청 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익을 누린 걸 얘들한테 받아서 해결할 수는 없다겠죠. 그래서 차이만큼씩을 지원해 주겠다입니다. 보조금이라든가 감면을.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면 사회적 편익보다 뭐가 크다고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대가를 지불한 만큼 편익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생산자를 요런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거꾸로 해야 되네. 요게 이제 뭐냐면 이 사적 비용인데 만약에 애들이 대가를 받고 가든을 차렸다면, 그러니까 가든 차인데 원래 100원 들어갔는데 대가를 받고 가든을 차렸으면 20원의 대가를 받고 차렸으면 80원에서 20원 빼니까 100원에서 20원 빼니까 80원밖에 안 나가는 거죠. 비용이 더 절감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생산하면 생산비가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적 비용이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보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실전에서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하면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심을 딱 잡으시고 중심을 딱 잡으시고 나머지는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요? 사적 비용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나만 딱 중심 잡으면, 얘는요 거꾸로 해주면 되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요거는 이거 중심 딱 잡으시고, 요거는 핀피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해줍니다. 핀피라는 게 뭐냐면 freeze in my front yard다에서 freeze in my front라는 건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야드는요 마당이다. 제발 내 앞마당에 뭐 호수가 들어왔으면,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는 지역 이기주의 있죠. 이런 거라고요. 핀피 현상이라는 거고, 얘는 뭐라고요? 님비 현상이다. 님비라는 게 뭐냐면 not in my backyard. 자, 낫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백은 뒤라는 얘기고, 야드는요 마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뒷마당에는 뭐 화장터가 들어오면 안 돼. 아니면은요 뭐 무슨 화학공장이 들어오면 안 돼. 사드가 배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시설은 유치하지 않으려는 지역 이기주의 있죠. 그러니까 보상도 못 받으면서 안 좋은 시설은 유치하지 않으려는 지역 이기주의를 뭐라고요?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생산과 관련돼서만 얘기한 거고, 우리 소비와 관련돼서도 얼마든지 외부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도 잘 꾸며 입고 나가면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외부 효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외부 경제. 근데 이런 것들은 대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놔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외부 불경제는 어떤 어디라고요? 무슨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막 피고 있다. 그럼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 개입해서 그런 데는 금연 정류장이다. 아니면은 뭐 벌금 같은 거 물게 할 수 있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거 나머지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좀 기억하시고 암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의 효과, 부의 효과인데 정소부다. 정소 뭐라고요? 부다.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청소부다 이런 식으로, 정의 효과는 과소 생산되고 부의 효과는요 과다 생산된다. 그다음에 이 정사편이다. 영화 보면 이제 이런 19세 이상 보는 영화에는 정사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 이름이 부삽입니다. 부삽이. 그래서 정의 외부, 요거는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다.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 그러면 편익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물어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너의 피부니 이렇게, 정말 너의 피부니 이렇게, 정의의 부가는
핀피 현상, 부의 효과는 뭐라고요? 님비 현상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얼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딜 보냐면 외부 효과의 문제다 해서 136페이지 보시면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의 문제란 첫 번째 줄. 그거보다는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외부 경제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외부 경제이다.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못 받는 거. 이걸 뭐라고요? 외부 경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생산량 기억하세요? 얘는 작게 생산된다. 어떻게 해요? 작게 생산된다. 그리고 효과는요. 자, 사적 편익보다는 뭐가 크다고요?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거. 그 다음에 거꾸로 비용을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책은요. 리을번에 보조금 지급하거나 조세 경감 있죠? 이런 게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보조금.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과 관련돼 있다. 기억하시고 이번에 외부 불경제 알아보겠습니다. 의의를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맨 아래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 입히고도 보상을 하지 않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다. 그래서 자, 맨 위에 생산량 볼게요. 적정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과대 생산된다. 그리고 효과는 요 효과를 기억하시는데 너무 힘들면은 요거는 많이 안 나오니까 다른 데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책을 보겠습니다. 대책은 중간에 조세금과 환경부담금 부과 용도 지역지구제, 폐수 방지시설 의무화 이런 게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자, 님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시고 이 코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잠깐입니다. 코스라는 사람은 자, 이 외부 불경제 특히 주택 한복판에 연탄 공장이 있으면 남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모든 사람은 자, 이 소유권 외에도 환경에 대한 재산권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만약 이 권리를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죠.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된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보상하냐? 이거를 법으로라든가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사람이 너 때문에 피해봤다고 하면 이런 사람 보상해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원래 다른 병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피해봤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상할 것이고 어느 범위를 정할 것인가, 보상할 것인가만 명확히 정해놓는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코스의 정리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디귿번에 보시면 자, 코스는 이와 같이 불분명한 환경사용재산권의 설정을 분명하게만 해준다면 자, 그 줄 맨 끝에 분명해진 소유권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스스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면 138페이지 정부 실패라는 게 뭐냐면 자, 정부가 시장 실패 해결하려고 개입했는데 실패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불안전한 시가 정보, 자, 규제 방법의 경직성이라든가 코앞에 선거만 보고 정책을 편다든가 관료주의적인 병폐, 그냥 부정부패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독선, 권위주 이런 것 때문에 떡값이 왔다 갔다 하고 사과박스라든가 룸사롱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권 개입과 정치적 결정 이런 게 하나의 이 정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볼게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틀리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네요. 정말 너의 피분이 했으니까 정의 효과는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핀피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렇게